현대인들이 질병에 노출이 되면서 갖는 여러 질환들에 대한 궁금증을 기능의학 관점에서 풀어주실 두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창병원의 염창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마음 편한 유해과의 김준영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김준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자이긴 하지만 구독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혹은 아픈 사람분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전달할 네이버 카페 기능의학 플러스 매니저 유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능의학이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 질병,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 그 중간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질병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다시 질병으로 돌아갔다 다시 건강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을 기능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1회인데 네. 1회 때 뭐 이렇게 제목 뭐 이 프로그램에 뭐 그런 거 얘기를 좀 취지는 아니고 네. 제가 1회만 엄청 많이 했거든요. 1회부터 두 자리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고 네. 이제 문제는 이 이름 짓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꼭 소개를 해줘야 될 게 얼마나 고생해서 맞아요. 지은 이름인데 그런 걸 좀 진짜 소개해 주세요. 저희 카페에도 이름 네이밍 공모전까지 했는데 딱히 막 여러 진짜 좋은 거는 이미 쓰고 있고 해서요. 심장특구에서 고른 게 힘이 되는 기능이야기로 지었어요. 그래서 닥터 염창 선생님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야. 영어도 되게 좋아요. helpful 발음 잘해야 되는데 helpful functional medicine 해가지고 뻥셔널 같아. F 발음 잘했죠. 그래서 힘이 되는 기능 이야기로 지었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참에 기획2도까지 할까요? 네. 힘이 되는 기능의학은 저희 기능의학 플러스 회원들은 물론 몸이 아픈 모든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지식, 기능의학적 관점의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이기고 활기찬 생활을 다시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존 진료 보시면서 이렇게 사례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능의학이란? 제가 생각하는 기능의학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학의 한 파트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거를 좀 보완해주는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머플러를 하면은 못도 입고 더 좋겠죠, 그죠? 또 예쁜 장갑을 끼면은 훨씬 더 사람이 좀 품위 있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의학이다. 옛날에는 뭐 대체의학이라 그래서 사실 뭐 아무나 접근할 수 있고 뭐 약초라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권했다면 기능의학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좀 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질병을 관리를 하는 또 기존의 의학을 좀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죠. 네. 정말 더 알기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거 볼 때 환자의 입장하고 의사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환자는 말 그대로 내가 피곤해, 내가 어딘가 이상해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검사가 정상이야. 그럼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너무 반복해서 오면은 당신은 정신과적인 환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딘가 아픈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커버해 주는 게 바로 기능학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만성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지금 너무 사례를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카페 회원들 질문 올라오는 것도 보면 병원을 여기저기 가서 돈들을 쓰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증상에 대한 질병, 딱 이런 질병이에요 라는 진단명은 받을 수 없고 그렇지만 무기력증과 피곤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성 피로라는 그 진단명은 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 못 받고 오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때문에 만성 피로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보험 체제 안에서 네. 상병 코드는 있지만 이게 보험의 그 뭐랄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 질병을 보는 곳에서는 별로 상대하지 않는, 그리고 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더 그래요. 의학에서는 그런 진단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진단명은 있어요. 명은 있는데 이걸 병원에 가서 꼭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우리나라 보험 체계 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예. 그러면 기능의학 병원에 가실 때는 어떤 치료를, 어떤 의학적인 기반의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이런 경우? 원래 이제 우리가 피로하면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급성이라는 건 바로 이벤트식으로 갑작스럽게 생기는 피로예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쌓여서 6개월 이상 될 때 이제 만성 피로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작점을 고쳐주는 게 바로 기능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보면은 병원에 와서 질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질병으로 넘어가요, 코드 자체가. 근데 실제 질병은 그 스트레스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때 가장 이제 중요한 피로에 관련된 장기가 바로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 부신이라고 하는 기능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코티졸하고 DH가 분비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여기서 더 이상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우리는 피로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흥분된 상황에서 아예 움직이기 싫어하는 상황, 글로 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신 피로증이 만성 피로 주범인 건가요? 부신 피로가 그렇죠. 만성 피로. 네. 네. 신장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부위의 부신장의 준말인 것 같아요. 부신장 위에 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사장, 부사장처럼 네. 신장, 그 위에 부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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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우리 생체 리듬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모든 걸 다 관장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걸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신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 그러면 부신 피로,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현대 좀 공부하신 분이나 그러면 부신 피로가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대 의학에서는 부신 피로증이라는 진단명이 없다면서요, 선생님? 그 피로라는 것 자체를 네. 병원에서 봐야지 된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신 피로라는 걸 병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대 지금은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부신 장애라는 말도 있고 부신 부전이라는 말 표현으로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생활 리듬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결국은 잠을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거. 근데 이 현대인이 어느 상태부터 밤에도 환해져요. 그러니까 밤도 낮인 줄 알고 활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몸의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몸의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고갈이 되면서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죠. 기계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부신이 무엇이 부신을 야기하나 지금 이제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인들이 그러면은 야근도 하고 바쁜 생활도 하고 그럼 거의 다 부신 기능이 망가져 있다고 보면 되네요. 거기서부터 오는 피로감이 만성 피로로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부신이 반응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려면 fight or flight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라는 반응이 있는데,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를 생각해 보면 진짜 죽도록 싸워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죽도록 도망가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도록 도망가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숨을 엄청 헐떡거리고 땀을 엄청 뻘뻘 내고 뭐 이제 다 하고 나면 엄청 지치고 이런 과정이 지나야지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건데,
현대인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앉아서 수다 떨어. 커피 한 잔 마셔. 저희가 담배 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숨이 안 헐떡거려. 지치질 않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양치기 소년을 만나는 거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니 스트레스 받든지 말든지 난 몰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만성 피로로 가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와도 난 안 해. 이런 거예요. 그 관장하는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코티졸이라는 거죠. 호르몬인 거죠. 저는 코티졸이 그래서 되게 나쁜 호르몬인 줄 알았어요. 코티졸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 나쁜 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코티졸이 나와서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것 자체죠. 그죠? 근데 걔가 너무 반복이 되고 가다가 자주 온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넉다운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포기하나 봐요. 이런 거요. 엄마 잔소리 같은 거죠. 네.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계속해요. 야, 너 공부를 해야지. 너 좀 씻고, 너 이제 TV 그만 보고, 뭐 아빠를 좀 도와드려. 이런 잔소리들이 엄마가 아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티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몸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잔소리가 많아지면 어떡해요? 듣기 싫잖아요. 피곤해지고 엄청 미워지죠. 엄마는 떠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막 미워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이 네. 이제는 뭐 아이고 네가 얘기해봐라 내가 말을 듣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고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자 관계가 이제 끊어지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이렇게 그래서 코티졸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러면 그 증상까지 가는 사람들의 증상은 어떤가요, 선생님? 맨 처음에는 많이 나와요. 스트레스라는 상황이.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표정을 짓다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만사가 이제 귀찮아지는 상황. 그냥 넉다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일어서게 되지 그- 않고 흔한 게 이런 거잖아요. 피로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힘이 되는 기능의학이잖아요. 근데 1회인데 부신은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신이 망가져서 피로가 생기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만성 피로의 최고 끝이죠. 시체놀이 하게 되는. 초반에는 어떤 반응부터? 초반에는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죠. 스트레스 받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땀나고 헐떡거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상한 증상들 막 정신이 또렷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엄청 극도로 예민해지고 막 이런 거.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드는 주요 우리들의 습관들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 수 계속 있는. 매번 1회씩만 이렇게 계속 찍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되게 좀 장수를 좀 해야 되는데. 장수 프로로 갑시다.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의지는 좋아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네. 소문. 이게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선생님 그런 경우 병원에서 혹시 이런 환자들 받았을 때 기억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이런 환자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부신 피로의 대표적인 예다. 대표적인 예, 제가 기억나는 제일 대표적인 예는 그 간호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 같은 경우는 통증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 손목증후군 생기고 또 갑자기 생리가 끊겨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척추에 이제 그 척추 협착증들이 생기고 다양하게 이제 증상들이 오면서 치료를 했는데 수술하고 진통제 썼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만났던 2002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때 비타민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처음 만났던 환자예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리오단 클리닉 가서 배웠는데 리오단 박사가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2명의 환자를 이제 설명해 줬는데 한 환자는 택시 운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만성 피로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쉬지는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만성 피로도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이 무릎으로 와갖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국에서 건너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캔디다증, 젊은 친구인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도 만성 피로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이분도 그 만성 피로로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었죠. 아, 그래서 선생님 찾아오신 거군요. 네, 그래갖고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수녀님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 갖고 이제 치료를 했던 분인데 처음에는 진짜 그 보고 나서 한번 정말 되나 안 되나 했는데 정말 치료가 되더라고요. 비타민 처음에 치료가. 그런 환자를 만나면 정말 얼굴에 생기가 그렇죠. 하나도 없고. 그 보고 온 거를 실제적으로 해서 정말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주사도 60g 맞고 하루에 비타민C를 18g씩 먹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6개월 만에 4년 만에 생리를 하게 되고 통증도 좋아지고. 아, 생기가 네. 지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 비타민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팩트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마음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은. 근데 이 부신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운동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박수를 보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왜 자꾸 저를 번호 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치세요? 맞아요. 근데 얼굴에서 항상 광이 나세요. 개기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나는 환자 있으셨어요? 처음 아니 만났는데. 뭐 환자들이 사실 우리 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대충 이제 증상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호소하는 증상이 다음과 같대요. 이게 운동하고 엄청 심한 피로를 느끼고 또 사실 24시간을 쉬어도 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안 풀려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도 생기고 잠 못 자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 뭐 근육통, 관절통 이런 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위장은 이게 애칭이 스트레스 올간이에요. 스트레스 올간. 그래서 위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장이 나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장 누수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수족냉증, 손발 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뭐 불안하고 숨이 좀 답답하고 뭐 이런 증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요. 다 부신 환자들인 거예요? 어, 그럼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기본. 그냥 거의 다. 실제 병원에 내오는 사람의 한 80%가 피로 때문에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피로를 못 잡으면은 질병도 사실은 못 잡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미국 암학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암 환자들이 생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피로가 적은 군이 많은 군보다 확실히 예후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피로라는 게 뭘까? 이걸 좋게 하는 게 뭘까? 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리듬이에요. 생활 주기. 그러니까 하루 주기가 정말 일정하게 낮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 패턴만 잡아놓으면은 결국은 거의 한 60-70%는 그냥 좋아져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 사회 생활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신 피로증이라면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 이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저는 솔직히 제가 다른 건 정말 자신 있게 잘 지키는데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안 자는 경우예요. 저는 밤에 뭘 하는 게 되게 좋고 조용한데 뭐 그게 시간이 잠을 자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몸을 재충전하는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그러면 이 부신 피로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인이라면 어떤 것부터 시기부터 가볼까요? 그 전반적으로 어떤 모든 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영양, 시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법,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거를 더 권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사실 네.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지금 뭐 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원장님 계시지만 연원장님 비타민 C에 아주 우리나라 권위자이시잖아요. 네. 비타민 C 이런 게 부신에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거 좀 설명을 좀
부신의 기능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C라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좋은 것처럼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기능들을 적게 쓰게 하고 오랫동안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소식하고 자주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과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라든 이런 것 대사 이런 게 많이 사용돼야 되니까 결국은 먹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 그럼 너무 헷갈려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16시간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자주 드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조금씩 자주 낮에만 깨어있는 시간에 밤 늦게 말고 이게 좋은 건지 진짜 하루 2끼 이렇게 정해놓고 간헐적 단식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적은 횟수로 먹는 게 좋은 건지 정말 헷갈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저는 약간 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가능한 한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씹고 나서 삼키고 나면요 위장에 2시간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해가지고 쭉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30분 만에 끝나지만 사실 뭐 안에서 계속 처리하는 과정들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잠시라도 쉴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 세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시킬 때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시키면 8시간 근무라 그래가지고 8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하도록 이만큼 주면은 누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는 것이 제일 좋고 적당하게 먹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줄여서 소식하는 것이 또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원장님은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염원장님 의견하고 김 선생님 의견이 또 환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마다 달라요. 네, 맞아요. 무조건 따른다기보다는 네. 특히나 뭐 위장을 절제하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암인데 위를 다 절제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식을 자주 먹어야 이게 보관할 수 있는 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사람마다 틀리죠. 네. 맞아요. 그 케이스별로 정말 환자마다 각각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기능의학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환자들 이렇게 히스토리를 들어야겠으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을 네. 맞게 처방을 네. 해주시니까 네. 엄청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도 또 선생님이 더 인자해요, 진짜. 두 분 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보면 현대인이 해야 되는 일은 많고 또 운동 같은 경우를 즐기지 못하고 주말 바쁜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식습관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보충제 아닙니까? 영양제? 어떤 거를 일단 나쁜 거를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더 내 몸을 좀 구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 C가 제일 좋은. 그렇죠. 네. 부신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면 딱 부신 기능을 좋게 하는 건 비타민 C예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게 부신 기능을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타민 C는 어떻게 복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뭐 10g 이상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g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 맞는 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6시간 정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g씩 3번 먹어도 되고 2g씩 3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근데 일정하게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예외적으로 한 번만 먹어야 될 사람은 어떤 경우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3번씩 나눠서 먹으면 제일 좋고 그런데 뭐 그것도 위가 안 좋고 위가 안 좋죠 뭐 본인이 먹어봤는데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럼 한 번은 네. 좋고요. 비타민 C 부작용은 철사인 것뿐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비타민 C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신장 결석.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신장 결석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 C가 이제 상성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또 속쓰림 같은 증상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큰 부작용은 못생겨진다는 거예요. 아이쇼 이렇게 못생겨진다는 게 제일 큰 부작용이죠. 네. 근데 피부 결국에는 예뻐질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 콜라겐 만들어 주는데도 콜라겐 만들어서 우리가 뭐 피부 탄력. 콜라겐도 먹고 바르고 뭐 생 난리인데 비타민 C가 아, 비타민 C가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그럼요. 주나요? 엄청 중요하죠. 콜라겐 암만 먹어봤자 결국은 위산에서 다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젊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비타민 C 말고 또 어떤 아까 B군 말씀하셨죠? 그럼 B 컴플렉스 복합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타민 B는 네. 그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세포 안에 있는데 그런 공장을 돌리기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는 굉장히 쓰여지는 데들이 많고 또 특히나 많이 쓰여지는 데가 글루코즈가 들어가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 과정에 다 비타민 B가 다 쓰여져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배출하는데도 또 쓰여지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 또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B와 C가 이제 궁합이 엄청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 매일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몸 배출이 네.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되게 지용성은 쌓이지 뭐 않죠? 어쩌다 한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좋은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겠어요. 네. 자주 먹어줘야 되니까. 비타민 B는 좀 왜 먹고 나면 양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영양제 먹고 이렇게 약 좀 냄새 나고 좀 속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분말형이나 이런 다른 걸로 좀 바꾸고 대체를 시키시면 그런 것도 조금 나아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 B는 밤에 먹으면 안 좋다면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너지를 만들어 주니까 예, 밤에 이제 또렷또렷 잠재야 되는데 예, 또렷또렷 비타민 B를 밤에 먹나 궁금 생각했는데 밤에가 더 저는 되게 집중이 잘 되고 저 같은 사람 왜 그럴까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하시잖아요. 음악 치료. 음악 치료라고 하지만 저는 음악 기술에는 관련돼 있는 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청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막 이런 소음이 있는 것보다 조용하게 있는 데서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소리가 들리면 자꾸 이렇게 신경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예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용한데 자기와의 이제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패턴이 나빠지기 때문에 피로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 좋은 습관들 일들이 그 참 힘들어요. 그렇죠. 습관을 바꾸고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서카디안 리듬. 그게 이제 생체 시계인데 우리가 뭐 바이오 리듬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수백만 년 인류가 만들어지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잘났다고 이제 뭐 바꾸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현금이 있는데 화폐가 있는데 내가 돈을 만들었어. 부루마블 돈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뭐 가가지고 물건을 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바꾼다는 거는 그 생리학적 현상에 일단 맞지 않다. 위배된다. 물론 자기가 노력하거나 뭐 해서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어렵다. 예.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 분나요. 무슨 이상한 일이. 아 그렇죠. 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붓기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리듬이 깨져서 그럴지도 몰라요. 네. 진짜 네. 말 그대로. 저희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잘 붙는 체질 잠깐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40평생 생을 살면서 붓기와의 전쟁이 참 많았는데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자주 하면 잡혔거든요. 바로 붓기가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면 첫 검은 그걸 보고 소견을 보고 저 증상을 너무 많이 부으니까 발로 누르면 한 마디가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발에 다리에.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큰 병을 앓은 줄 알고 검사를 받고 그 검사 차트를 가지고 원장님하고 만났을 때 너무 의아하시는 거야. 얼굴 한번 보고 증상을 보고 그러세요.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 증상은 신장도 아무 이상 없고 한데 저는 많이 부어있고 하니까요.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가봐야 똑같다.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운동으로 관리하고 또 식습관을 하고 그러면 좀 내려갔거든요. 근데 김정우 선생님이 옛날부터 병원에 오라고 했지만 저도 안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지금 2개월 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붓기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원장님을 찾아갔죠. 영표환경과를.
그래서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 한 달 넘고 거의 2달째가 됐는데 차도가 보여요.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선생님의 그런 치료나 이렇게 같이 갔을 때 이게 효과를 더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제가 다리를 눌러봤거든요. 제가 덜컥 겁이 났다니까요. 그걸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셨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선생님들 만나뵐 때마다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 분도 많고 되게 대부분은 질병이 있겠죠. 네, 사실은. 그죠. 근데 질병도 없이 네. 이런 경우가 참 희한하죠. 질- 이거를 만약에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놔뒀으면 질병으로 갔겠죠. 갔을까요? 네. 어떤 질병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코끼리 다리 질병으로 갔을까요? 근데 그 다리 말고 얼굴도 자꾸 보니까 제가 좀 고민했다고 조금 요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니 지금 완전 사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물풍선에서 지금 사람이 돼가고 있구만. 제가 이런 사담으로 가도 될까요? 저보고 보톡스 맞았냐는 얘기도 듣고요. 지방을 넣냐는 얘기도 듣고요. 제가 저는 근데 진짜 지방이라도 빼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그 호르몬을 이길 수가 저희가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호르몬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신 피질질의 주요 호르몬은 코티졸이라고 하셨잖아요.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코티졸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였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안 나오려면 처음에 이제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런 상황들을 자꾸 없애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 많이 나왔다가 깔아앉았을 때 점차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은 그대로인데 내가 호르몬만 자꾸 올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잠 못 자. 잠을 잘 시간이 없어. 뭐 일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가도 없고, 뭐 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내가 이제 계속 밥도 못 먹는데 한 끼는 뭐 어떻게든 시간 때워서 먹어야 되니까 뭐 빵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비타민C를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네, 네. 그래서 진료실에 오면은 환자분들이 뭐 먹으면 좋냐 이것만 처방해 달라고 그래요. 야 어떤 거. 근데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생활 습관의 변화예요. 저녁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을 자라고. 그것만 지켜줘도 피로의 거의 한 60-70%는 그냥 해결돼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와서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무슨 영양제를 먹으면 돼요? 뭐 이런 건데, 그럼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에어컨을 여기에 세게 틀어가지고 춥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름인데 밖에 파카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에어컨을 내리든지 꺼야 되잖아요. 추우면. 그게 먼저인데 춥다고 해가지고 파카 입을 일 아니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영양제가 약을 뭐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것들도 있고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무작정 그것만 찾아가지고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도 뭐 잠깐 효과 있다가 또 금세 재발하고 뭐 이렇게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죠. 키네요. 네. 얼마 전에 왔던 환자분도 뭐 고지혈증 뭐 약 끊겠다고 왔는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비만이었어요. 근데 살을 먼저 빼야 되는 살을 빼를 생각은 여러 번 했는데 실패했다고 살은 절대 못 빼겠다고 하면서 고지혈증을 낫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체중은 먼저 감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걸 조금씩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큰 중요한 거는 해결을 안 하면서 요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 본인이 인식한 필요성이 제일 크네요. 제가 그저께인가 또 이제 이렇게 카페를 막 보니까 네. 증상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데 저는 병원 갈 시간은 없고요. 막 이렇게 이제 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면 병원에 꼭 오셔야 된다고 제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이제 뭐 상황이 심각도 이런 것들도 본인은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유나 상황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진짜 다시 돌아보고 여유도 좀 내고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저도 사실 잘 못하거든요. 네, 저도 잘못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 상황이 그려질까요? 이제 뭐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에서 질병이 생길 거예요. 자기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에 뭐 그런 것들이 요즘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방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유방암 환자분 많이 보시는데 뭐 갑상선암, 뭐 위암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류마티스 환자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뭐 문제들이 그런 거죠. 이게 초석이 그냥 만성 피로, 부신 피로증에서 오는 거를 쌓고 싸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진전이 결국에는 모든 병의 근본이 바로 피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만성 피로에서 염증이 생겨가고 그 염증이 어딘가에 이제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 그러니까 패턴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건데 그 패턴은 절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염창호 원장님이 염증이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들어야 되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바쁜 생활 속에 선생님들도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것만은 저는 지키고 있어요.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소식을 하려고 해요. 소식하는 게 사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뭘 조정하냐면 인슐린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티졸은 사실 내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인슐린은 내 몸에서 당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많이 솟구치게 돼요. 그걸 조금 더 폭을 낮추면 콜티졸 때문에 올라가는 인슐린으로 보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조금은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인슐린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슐린은 이제 복부의 한가운데 있는 췌장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액으로 흐르는 그 당, 혈당, 뭐 당뇨 환자들, 뭐 혈당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고 하면 세포는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어주고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는 또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뭐 이런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은 굉장히 좋지만 요즘은 이제 먹는 게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시대가 됐고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나와서 이뤄야 되는군요. 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지방은 거의 안 올리고요. 단백질은 조금 올리고 단 음식들은 폭발적으로 이제 올리게 된 거죠. 그러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일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경우도? 인슐린이 무기력해진다기보다는 세포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포도당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제 일 좀 했나 좀 쉬어야지 싶은데 또 일을 시키고 또 일을 시키고 하니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이지. 인슐린 저항성.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그런 소식을 하시면서 인슐린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선생님의 건강관리법이신 거네요? 왜냐면 이제 저녁에 자꾸 자리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저녁에 먹을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조금 뭐 점심에 조금 이렇게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요. 뭐 아침은 뭐 좀 안 먹기도 하고 안 먹는 날 사실 더 많기는 해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게 배를 골아가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그게 간헐적 단식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공복 시간 자체가 그렇게 허전하거나 허기지거나 이런 게 없어야지 돼요. 그런 거를 여러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난 내일부터 간헐적 단식할래. 뭐 2시부터 5시까지만 먹고 나머지 안 먹어.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죠. 2시 땡. 와 이제 좀 먹자. 뭐 이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서히 습관들이는 것도 또 음식의 질도 중요할 거고. 질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염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만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식이나 이런 거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있고 제일 대표적인 건 수면인 것 같아요. 잠자는 밤 11시부터 아침에 7시까지는 못 자고 한 6시까지는 그냥 풀로 그냥 자는 거. 염원장님은 진짜 일찍 들어가시잖아요. 모임
네. 같이 저도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쉬시죠? 잠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잠은 잘 자는 것 같아요. 누우면 바로 잠을 자는. 네, 엄청 건강하신 거죠. 네. 운이 잘 좋은 먹고 거죠. 잘 자고 거의 잘 11시 싸면 정도 건강하신 건데 11시면 거의 잠을 자요. 집에서 속 썩이시는 분이 없으실까 봐요. 그냥 무조건 잠을 자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죠. 달게 잔다는 그 잠잔다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있고요. 음. 깊이 잠들었을 때는 꿈을 안 꿔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잠을 일어났을 잘 때 잤어 이 말의 정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거죠, 뭐 아. 사실은. 수면이 4단계가 있어요. 네. 4단계가 있는데 이제 렘 수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동자가 막 빨리 움직이면서 이거는 의식적인 여러 가지 이제 처리하는 거고요. 4단계는 완전히 이완이 돼서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수면이 다 깨게 되는 거거든요. 수면에 드는데 그 4단계까지 진입을 못한 사람은 나 잠 못 잤어. 근데 그런 방송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할머니인데 자기는 20몇 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네, 그래서 방송을 찍었어. 카메라를 찍었는데 할머니가 나 잠 못 잔다고 그러면서 부엌 바닥에 딱 누웠는데 눕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잤어.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잤다고. 그럼 그러니까 얕은 수면을 주무신 거죠. 엄청 얕은 수면. 자기 계속 꿈에 시달리고 뭐 잔 것 같지도 않고 뽀시락거리면 눈 뜨고 보고 뭐 이런 거예요. 누워있는 시간만 길었지. 그렇죠. 수면의 질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대요. 수면 착각 증후군이라고 자기 잔 것처럼 이제 착각한다는 거죠, 수면을. 근데 4단계까지 푹 자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블루라이트라 그래요. 블루라이트.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뭐 핸드폰 이런 데도 그죠. 블루라이트 이런 게 멜라토닌을 급격하게 확 없애버린다거든요. 그러면 잠을 일단은 못 들게 이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그런 시각적 정보 자체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얕은 잠을 계속 자도록 또 만든다 그러고 누워 있는 자세 자체가 불편한 그럼 뭐 베개가 잘 안 맞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잠자리가 뭐 너무 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어디가 아플 때 우리가 바로 누워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옆으로 돌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그러면 또 잠을 못 자는 거죠. 뭐 전립선 비대증, 뭐 소변을 또 중간에 보러 가야 돼.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닐까. 그럼 건강해야겠어요. 일단 질환이 없어야 건강하게. 그러니까 잘 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그렇죠? 운이 좋은 거죠. 건강하다는 증표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잘 자는 수 있다는 게. 그렇지만 또 건강한데 밤에 또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누워는 있으나 깨어있는 상태도 현대인은 많은 것 같고요. 현대인 중에 그리고 또 집에 가면 가급적이면은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야 돼요. 네네. 저도 그 노력은 하지만 무음이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실 자체를 뭐 프리 IT 존으로 만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핸드폰 다에 못 가져오고 TV도 없고 뭐 아무 IT가 일단 없는 거예요. 전자파 이제 프리 전자파 이제 뭐 이렇게. 안막 치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빛이 안 들어오고.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안막. 네. 네, 저도 바꿨어요. 잘, 안막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때 이제 핸드폰을 그냥 방에 갖고 안 들어오는. 네네. 그렇죠. 아예 네. 안 들어오죠. 이런 거죠. 핸드폰을 누워서 이렇게 보잖아요. 졸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잠을 깨. 팍 해가지고. 그러고는 또 잠을 못 자.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깊은 단잠을 잘 자는 게 한 5시간 이상이면 될까요, 선생님? 그건 뭐 좀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르지 다르죠. 않을까요? 네. 네. 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잠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그런 얘기들 할 때는 성장 호르몬을 좀 예로 드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1시간 후부터 나와요. 1시간 후부터. 근데 애들은 그래서 9시에 자는 거잖아요. 9시에 잠을 자서 충분히 쭉 자야지 성장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그 외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요때가 제일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운동을 할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푹 자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애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을 잘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 너무 좀 질문이 그렇죠. 성장 호르몬 하면 꼭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처럼 들려요. 네. 일반인들은. 네, 네. 근데 우리 성인들한테도 성장 호르몬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 취침을 하세요. 그런 네.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성장 호르몬이 어떤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의 확장이 필요할 때는 이걸 분열을 시키는데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헌 세포를 새 세포로 다시 재교환하는데도 성인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헌 세포를 새 엄청 세포로. 그럼요.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호르몬들을 또 관장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게 성인한테도 있어야 회복 호르몬으로 쓰여지는데 만약에 1시에 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회복이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12시에는 자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쵸? 그럼 12시에 자려면 11시쯤에 집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10시쯤에 그 약속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하루의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쵸? 헌세포를 새세포로 바꿔줄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몸은 더 기력이 없고 부심도 망가지고 결국 만성피로 가는 거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다 연결고리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의 중요성 매번 알아도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자고 나서 1시간에 그게 나온다고 선생님? 그럼 적어도 몇 시간에 몇 시부터 자야 되는 거예요? 11시부터 자면 좋아요. 딱 좋아요. 11시부터 자면 엄청 좋죠. 그러면 이게 피부 보세요. 완전 애기 피부. 선생님 톤이 너무 영원자님 톤이 너무 밝고 그니까요. 저는 개기름. 저는 항상 막 광이 나세요. 전 개기름. 맨날 사우나 다니시는지 11시부터 아침까지는 자는 게 제일 좋다. 이것만 지켜야겠어요 진짜. 다른 걸 식이나 운동을 못할 것 같으면 제일 쉽지만 어려운 우리 잠부터. 그래서 이제 잘 자는 습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네. 수면 패턴이 어땠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큰 꿈이 토요명화를 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그쵸. 토요명화를 그때는. 보려고 계속 하다가 9시 반에 자버려. 그러고는 한 2시쯤에 깨가지고 네. 한 3시간 공부하다가 다시 좀 잤다가 학교 가고 이게 그거 맞아요? 그냥 뭐 부시락부시락 하는 거죠. 그냥 부시락부시락 뭐 하다가 또 혼자 있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봤다가 좀 했다가 뭐 혼자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대를 보내도 지금도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패턴이 전 나빴던 것 같진 않아요. 뭐 나만의 시간도 있었고 잠도 뭐 푹 잤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여러 개 사례를 재밌게 풀어가시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식이, 운동, 그 잠 또 너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선생님.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사회잖아요. 이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도움이 될까요? 일단 마음을 자기 편안하게 하겠지만 본인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 나는 조금 예민해까지를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민하면서 스트레스 많은 사람인데 스트레스 많이 잘 받는 사람인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그 두 가지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병원에 와야 돼요. 처음에는 와서 한 달이나 2달에서 걸리는데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가벼운 스트레스가 있고 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스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가벼운 스트레스는 어떤 종류가 그냥 있을까요? 사사로운 것들이죠. 뭐 그때 말싸움은 그냥 넘어가도 전혀 자기 몸에 반응을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큰 스트레스, 뭐 어떤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 큰일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언제 가능한 빨리 풀어야 돼요. 오히려 갖고 있으면 그게 쌓여갖고 그게 이제 수면을 방해시키고 내 몸을 나쁘게 해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보면은 항상 죽기 전에 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임종환 환자를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일로 넘어가느냐, 잠을 못 자느냐, 항상 그 스트레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생각을 또 그렇죠. 싣고 있으니까. 예,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그냥 본인의 말뿐이지 실제적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해결을 했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그냥 묻어둔 것뿐이에요. 죽기 전에 그걸 풀려고 한다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항상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먼저 그거를 해결해라.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피로라든지 수면은 해결 안 될 거란 얘기를 해요. 그럼요. 네, 대인 관계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그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몸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세포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마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있는데 마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인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안 보면 돼라고 하지만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 안 보면 돼 하지만 그게 안 봐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 직장에서도 바람을 타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뭐 안 보는 되나 그게? 그렇죠. 또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 또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게 그리고 말이에요. 큰 스트레스는 네. 가까운 데서 일어나요, 대부분. 그러네요. 아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고, 사실. 맞아요. 그러게요. 뭐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네. 너무 잘 집어줬어요 진짜.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몸 신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선생님 뭘까요? 신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근골격계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네. 그게 왜 생기냐면 우리는 24시간 중력을 피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머리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몇 시간을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돼요. 사실 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자는 시간조차도 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골격계가 이미 망가져 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깨가 아프면 돌아 누우는 그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 또 목이 아픈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베개를 베도 편하지 않는 사람들, 뭐 집에 7, 8개씩 베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척추고,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세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염창환 박사님이 관리를 엄청 잘해 주시잖아요. 그 영양요법 이런 게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을 수 있었던 가장, 저도 몰랐었는데, 했던 게 이제 강연 백도 씨였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나가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 갑자기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마음속에는 풀었다고 생각해서 내재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제 한 600명 앞에서 내 얘기를 하니까 울어주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이게 동감이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보면은 저도 600명 앞에 나와서 뭐 할 얘기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여기는 600이 아니라 몇만 명 내가 될 수 있는 나 조회수 사람들이. 체크할 거야, 조회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왜 병원에 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좀 얘기를 해서 어딘가에서 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응어리를 좀 풀라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사실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환자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걸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자님 막 가려운 걸 못 긁어주겠는 거예요.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상담사는 결국에는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가 왔을 때 답은 본인이 하고 가거든요. 맞아요. 왜 어디가 네. 나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의사님들은 찝어주시는 거고, 답은 본인이 하셨는데 가면서 고맙습니다고 하는 경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도 보면 질문을 넣을 때 그냥 직설적으로 넣어버려요. 네. 본인이 답을 알고 있다.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우리도 온 환자들이 보면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데, 결과가 전에 CT보다 지금 CT에서 뭐가 조금 암은 보이지 않는데 뭐 이 장벽이 복막벽이 두꺼워졌으니까 암이 재발된 것 같다. 근데 이런 조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과 환자 입장은 다르거든요. 의사 입장은 좀 더 공격적이에요. 재발이 되는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환자 입장은 좀 더 그런 덜 공격적, 안 된 걸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안 할 건가. 그때 이제 던지는 건 뭐냐면, 만약 당신이 몇 개월 항암 치료를 안 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그때 후회가 없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항상 숙제와 답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누군가에서 얻고 싶어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답정요? 이런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네. 건 거죠, 본인이. 그래서 결국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풀어가는데,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후회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에서 이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런 많은 환자들하고 결국은 임종이라든지 많은 암 환자들과 그동안 많은 선생님 대화를 많이 해봤기 해보셨잖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게 참 많은 경험이 됐던 것 근데 같아요. 책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책 그런 제목이 것들. 뭐였죠? 제가 넣어드려야겠다. 뿅. 뿅. 선생님 뭐였죠? 제목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 네네네. 한국인 알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 아. 아, 이거 저 다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독수리 타법 하는 거 이거 다 올렸어요. 의지. 네. 일단 책. 왜 안 되지? 예스 24. 네. 한국인이 네.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 근데 이 책 아,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이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런 쪽의 내용을 한번 써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 죽기 전에 뭐 꼭 뭐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의 죽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들 얘기들은 뭘까? 우리나라는 정이 많고 한이 많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본에는 이런 거 잘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버킷리스트 이렇게 하는 건데, 이 17가지는 그 제가 만났던 17명 환자들의 다양한 이제 삶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저주를 뿌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만족하느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최근에 그 의사 요한인가? 그 SBS 하는 그 지성하고 뭐 이세영 그 나오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옛날에 우리도 참 많은 그런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말기 됐을 때 만약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요, 며칠 동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수면제를 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수면제를 놔야만이 그분들은 잠을 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수면제가 환자를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갈림길에서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삶인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복했다고 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근데 17명은 다 행복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 내가 이 순간에 만약 죽겠다, 어느 순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들,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풀어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 죽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 그래서 저는 17가지 무슨 지켜야 될 사명에 대한 1번 세계 여행을 가라. 그렇지. 그런 게 뭐. 아니라 17분을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기억에 남으신 임종 가치에. 네. 이때는 완화의학이라는 말씀 뭐 이걸 쓰셨네요. 네, 만화학과. 완화의학. 만화학과라는 게 제가 처음 만난 게 이제 96년도구나. 96년도에 이제 레지던트 3년차 때 호주로 파견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호스피스 배우로 보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완화학이라고 하는데 완화학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포티브 온콜로지라고 그래갖고 항암이나 방사선술 받는 사람들이 잘 받게 도와주는 거. 부작용 없이 잘. 부작용. 네.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온콜로지고 암이 완치된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호스피스.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도와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호스피스만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처음 암이 진단이 되면은 암을 치료하는 의사하고 이 완화학 의사가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 완화학 의사가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영양 공부도 다 들어가요. 네, 사실. 그래야 되겠죠, 진짜. 네. 그럼 그러니까 못 드실 때 지금도- 영양제 주사 놓고 뭐 여러 가지들 상담하고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치료는 교과서 치료를 못 해요. 교과서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심평의학이란 말을 하잖아요. 심사평가위원회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진행을 해요. 최근에도 이제 재판에서 진 것 중에 하나가 산소 치료 문제. 우리나라 의료법은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피부가 괴사가 돼야만이 산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예방 목적으로 뭐라면 또 이게 잘못된 치료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달기 전에 예방적으로 해서 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화의학이고. 아니 그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게 또 완화.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야지만 우리나라- 뭐 된다. 뭐 이런. 네, 인식을 하니까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의 성격이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 암 걸려야지 보험금 탈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 살이 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보험에서 정해주는 그렇다지만은 예방적인 것도 열어는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딱 근데 걸려야 그때부터 혜택을 받을 그렇죠. 수 그게 뭐 있죠. 보험의 성격이 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을 다 닫아놔 버렸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불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사람도 불법, 해주는 사람도 불법 이렇게 이제 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환자분들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6월 달에 미국 암학회 갔을 때도 보면은 항암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부작용 관리. 네. 이걸 그리고 환자의 의지. 환자가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럼 이제 그만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너무 힘들면은 쉬었다 가면 돼요.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고 가면 되는데 아예 그냥 병원하고 등져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빠지는 과정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수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키퍼라 이렇게. 그런 것, 후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참 제가 씁쓸하죠. 굉장히 이제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 입장하고 또 환자들의 입장이랑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봤을 때 너무 안타깝지만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진짜 부자이거나 많은 걸 가졌으면 좋았을 뻔하지만 거의 안 그러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너무 안타깝다.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병원을 다녀봤고 많은 치료를 해봤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엔 나는 낫지를 않았어. 이런 연 박사님을 못 사람을 만나신 가지고- 거지? 그러니까요. 연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네. 많이 다녔는데 여기는 안 갔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치료를 해서 완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후회 없는 치료 방법들을 찾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오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걸렸는데 어느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얘기 하는데 대신 병원에 오면은 제가 이제 진료를 잡아주면 더 빨라요. 그런 건.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응급실 가면은 또 인턴 레지던트 환자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받아보면 또 문제점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근데 결국은 알고 가면 훨씬 더 편해요.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니까 거기서 요렇게 조치를 하면은 본인도 무슨 일이 생기고 뭐가 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 가려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등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유방암 환자분들. 유방암 환자들이 이 수술이라든지 항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네. 그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큰 복이에요. 네. 정말로.
여기 영창 선생님하고 김재현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저는 그런 정말 좀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도 하고 뭐 항암 치료까지는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것도 못 견디냐라고도 사실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가슴 좀 찌그러져도 뭐 당신이 살았잖아 이런 얘기들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뭐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자체가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이다, 최고고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도 있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이제 외과 의사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5대 암 중에 폐암 빼고는 다 외과에서 보는 암들이에요. 그 중에 저는 간담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간도 떼죠, 그 다음에 췌장도 자르죠, 담도도 자르죠. 그걸 하려면 위장도 자를 수 있어야지 되고, 대장도 자를 수 있어야지 되고, 소장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복강 안에 있는 장기들 다 자를 수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빨리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사실 만나요. 내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하면서 이제 전과가 돼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면서 만나서 외래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안 오시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왜 안 오시느냐 연락을 해보면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1년 동안 수술도 많이 하는데 수술하는 것도 12시간씩 서서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보람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뭐랄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 좀 편하고 좋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방갑상선으로 다시 이제 그래서 또 환자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여자분들이 하여튼 좀 힘들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지금은 많이 또 좋아졌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어머니만 봐도 뭐 좀 힘들어 하시던데 네, 그런 자체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하게 됐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게 개원해서 나와서 이제 환자들의 사실 뒷얘기죠. 뒷담화들. 네. 내가 진료실에 앉아 있을 때 나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그만한 진료실에 와가지고는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이 뒷담화해서 욕하는 사람처럼 내가 살았구나. 이런 후에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도 뭔가 저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그게 성공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연창 원장님처럼 이렇게 병원을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키워보고 싶은 꿈도 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닮아가고 싶어가는 모델이 되어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지 않나. 물론 도둑한테는 진짜 기술 좋은 도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도둑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도둑이라고 성공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좋은 모델을 만나고 또 이제 뭐 또 아시는 분이시지만 뭐 우리 박기봉 원장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의사로서 가져야 될 진문명도 가지고 계시고 또 병원 운영이라는 그런 또 아주 좋은 이렇게 기술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서 좀 익히고 나도 남들한테 모델이 되고 이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연 100도씨 같아요. 네, 근데 계속 1회만 하고 있어요. 계속 1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까지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너무 환자 입장만 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고충이라든지 또 여태까지 지금까지 수년간 환자를 보시면서 감정 그리고 그게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모습 이런 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듣는 구독자분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기능의학을 사람들 대할 때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아주 좋은 채널인데요. 1회 네, 장수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생활 오랫동안 해보면은 기억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고 그 포인트 하나가 진짜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아쉬움이 항상 남잖아요. 저보다 사실은 이제 서전 수술이 외과 진짜 쪽에. 최고예요. 외과가 진짜 의학의 진짜 모든 거를 그렇죠. 저야분은 보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지만은 뭐 정말 의사는 서전이라고 어디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과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 이렇게 한 개씩 다루면서 이런 말씀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사이드로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우리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스토리는 저는 선생님 많아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책도 워낙 내셨지만 이렇게 말로도 해주시면 저희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라포 형성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렇게 환자 의사의 친밀 형성이 일단 돼야 치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감을 갖고 선생님한테 모든 걸 내 치부도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유방암 수술 거부하고 온 분들 중에서 한 5명 중에 한 명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수술을 시키고 나머지 4분들은 아직도 못 시키더라고요. 암만 가만히 이설로 뭐 설득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여자들의 중요한 또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 근데 그런 것 이런 중에 거 또 있겠네. 하나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대체의학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 전문가가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많은 분량이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마치 그런 걸로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나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 자기가 진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가면서 또 현대 문명의 혜택은 좀 누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나쁘잖아요. 사실 서울 공기가 미세먼지도 엄청 많은데 그럼 미세먼지가 싫다고 싫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숨 안 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죽잖아요. 나름대로 저희 적응을 하고 있어서 요즘 각 집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각 집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쓰고 다닌다 한다고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냐고.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현대적인 의료를 혜택을 전혀 안 받고 완전히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꼭 네, 성공을 맞아요.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사실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염원장님처럼 이렇게 완화의학에 대해서 또 이제 깊이 조예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좋은 네. 방법들이 많죠. 요새 약들은 요즘은. 진짜 좋아요. 네. 사실. 그럼요. 근데 이게 같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뭐 이거 드셔야 돼요, 이게 좋아요라고 했는데 환자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환자가 저는 뭐 바른 생활을 해요, 뭐 했는데 혼자 다 해볼 거예요. 나는 잠도 잘 잘 수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바른 시기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랬으면 전교 1등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와 선생님들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정말 큰 행운이고요. 그랬을 때 서로 같이 노력해 나가면서 자기 건강 회복하는 게 제일 큰 해결 방안인 것 같아요. 오늘 만성 피로를 다뤘는데 만성 피로도 결국엔 결론은 바른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서 같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좋은 상담하고, 선택을 하고 예,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빨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약도 적재적소에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부신 호르몬에 쓰이는 약제가 있나요? 스테로이드가 있잖아요. 뭐 이제 스테로이드도 이제 단계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자체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에요. 그게 코티졸이 이제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뭐죠? 몸 알아보고 맞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몸속 자체에 생산되는 게 코티졸인데 코티졸이 스테로이드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막 내가 위급 상황에서 막 뛰었을 때 발목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코티졸이 뿜뿜하면서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코티졸이. 근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접하니까 계속 나오다 지쳐가지고 거기는 안 나오니까 나중에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더 크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 이제 아. 그렇게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코티졸이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가지만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게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 실타래의 첫 번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사실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액, 탈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이 일단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돼야지 각 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주고 비타민C 아무리 좋다 하지만 산소 없으면 세포는 죽거든요. 비타민C 오기 전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양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액으로 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관장해 주는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수액도 맞고 또 그런 치료들도 같이 이제 하게 될 때 효과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지. 뭐 굉장히 힘든데 비타민 C만 먹고 뭐 그래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뭐 전문가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많이 고갈이 되고 했을 때는 먹는 약은 아까 이렇게 맞는 거 따로 또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 제 약이 보통은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알고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요. 근데 부신 호르몬이 많이 저하된 사람들한테 먹으면 적세적소에 딱 몇 단기간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하는 약이 요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영양제가 있는 거죠? 영양제. 네, 영양제도 있고 또 이제 약으로 만들어진 그 스테로이드도 있는데 부신 호르몬에서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의 역가, 그러니까 생체 활동 능력과 약에서 만들어지는 역가가 거의 비슷한 약이 있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쓰는 거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정형외과에 쓰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센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이걸 장기간 여러 번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뭐 적절한 기간에 요런 비슷한 똑같은 역가의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는 어쩌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도 많고요. 네. 보통 그 약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약을 쓴다고 하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기간 얼마나 제대로 된 약을 딱 쓰고 그 다음 차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약이라는 거를 거부하게 만드는 뭐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약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렇게 되니까 조금 문제인데 인류의 수명을 향상시켜준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뭐게요? 항생제. 항생제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강의 했지요. 강의 올렸던데 항생제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게 만성 피로고 자시고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미 지금 다 그렇죠. 지금 난 지금 초상 7개 며칠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원영이 같으면 그죠. 지금 할딱할딱 거리고 계시. 근데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뭐 피부가 좋으네, 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알게 맞아요. 모르게 많이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런 혜택들을 굳이 다 잘라낼 필요 있나? 적절하게 좀 맞아요.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의 결론인 것 같네요. 우리 이번 만성 피로 증후군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신 피로 그리고 포도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우리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봐서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또 찾아 나가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 부신 호르몬, 만성 피로 이런 거는 회복이 가능한 거죠? 야, 그럼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신기한 기술이잖아요. 끝낼 듯 하다가 질문해. 끝낼 듯.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끊어야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꼭 치료가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치료되죠. 네. 그럼 저희는 또 믿고 열심히 또 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회인데 선생님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행자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좋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자, 힘이 되는 기능이야.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선생님? 다시 이게- 닥터 염자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야.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